늦가을에 스산한 바람이 서울 청담동의 명품 거리를 휘감을 때 유독 시간의 흐름마저 비껴간 듯한 건물이 있었다. 더 셀렉티드 갤러리. 간판 하나 없이 회색빛 미니멀한 외벽은 그 자체로 비밀스러운 성역임을 암시했다. 오직 예약된 VVIP 고객만을 위한 프라이빗 살롱. 그 육중한 문은 아무에게나 열리지 않았다. 문 앞에는 검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경호원이 그림자처럼 서서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다. 토요일 오후 갤러리 내부는 인공적인 고요함과 값비싼 향수 냄새, 그리고 낮은 조명 아래 은은하게 빛나는 오브제들로 가득했다. 남일의 점장은 40 초반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팽팽한 피부와 흐트러짐 없는 스타일을 자랑하며 갤러리 안을 유령처럼 떠다녔다. 그녀의 온몸을 휘감은 것은 이번 시즌 신상 명품이었고,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상대의 가치를 순식간에 매기는 날카로운 저울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에게 고객은 두 부류였다. 진짜 고객과 시간을 좀 먹는 가짜 고객. 윤지아 씨, VIP 라운지 세팅 다시 한번 확인해요. 강태준 대표님 곧 오실 시간이야. 나 점장의 지시에 스물 후반의 직원 윤지아가 긴장한 표정으로 허리를 숙였다. 세련된 검은색 유니폼을 입었지만 시와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 사회초년생의 불안함과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나 점장의 눈치를 살피는 것은 그녀의 일과 중 하나였다. 그때였다. 갤러리의 무거운 유리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 노신사가 들어섰다. 예약 없이 방문한 듯 그는 입구에 잠시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다. 유행이 한참 지난 듯한 수수한 면 재킷과 바지 차림, 희끗희끗하지만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두꺼운 돋보기 안경 너머의 눈빛은 온화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세상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이가 느껴졌다. 손에는 값비싼 시계나 장신구 대신 오랜 세월 펜을 잡아 생긴 듯한 굳은 살과 희미한 검버섯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다. 경호원이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그를 막아서려던 찰나 마침 다른 VIP 고객을 배웅하고 돌아서던 남일의 점장과 눈이 마주쳤다. 나 점장은 박선우 교수의 행색을 위아래로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녀의 머릿속 컴퓨터는 순식간에 구매력 없음, 시간 낭비형 고객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못마땅함이 스친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냉소가 걸렸다. 손님 예약하셨습니까? 나 점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온도는 차가웠다. 박선우 교수는 안경을 살짝 밀어 올리며 잔잔한 미소와 함께 대답했다. 아니요, 예약은 못했소. 혹시 잠깐 둘러볼 수 있을까 해서. 나 점장은 윤지아에게 턱짓으로 신호하며 말했다. 윤지아 씨, 이쪽 손님 불편하지 않게 잘 안내해드려. 그리고는 마치 더러운 것을 본 사람처럼 몸을 돌려 방금 최고급 세단에서 내린 듯한 강태준 대표에게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갔다. 강태준은 30 초반의 젊은 사업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과시적인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다. 박선우 교수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마치 흥미로운 연극의 한 장면을 관찰하는 듯 그는 천천히 갤러리 내부로 발을 옮겼다. 윤지아는 마지못해 그를 따라붙었다. 찾으시는 물건이라도 있으신가요? 윤지아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다. 그녀 역시 이 노신사가 이곳에 고객이 될 리 없다고 단정하고 있었다. 박선우 교수는 갤러리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해외 학회에서 만난 젊은 제자에게 줄 선물을 찾고 있어. 한국의 정신이 깃든 작지만 의미 있는 물건이면 좋겠는데. 한국의 정신? 이런 곳에서? 윤지아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박선우 교수를 가장 저렴하고 눈에 띄지 않는 공예품 코너로 안내했다. 주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기념품 수준의 물건들이었다. 이쪽은 한국 전통 공예품들입니다. 자개암이나 도자기 종류가 있는데 박선우 교수는 작은 자개 명함집과 청자 빛깔의 찻잔 세트를 잠시 손에 들고 살펴보았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안목 있는 감정가의 그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적어도 윤지아의 눈에는 그랬다. 이것도 나쁘진 않지만 박선우 교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혹시 좀 더 오래된 거 이야기가 담긴 물건은 없소? 예를 들면 옛 선비들이 쓰던 물건이라든지 그런 것들 말이요. 윤지아는 순간 당황했다. 선비들이 쓰던 물건? 여긴 박물관이 아니라고요, 할아버지. 그녀는 짜증이 치밀었지만 나 점장의 눈을 의식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손님,
저희는 주로 현대 미술품이나 한정판 명품을 취급해서요. 그런 골동품 종류는 한편 VVIP 라운지에서는 남일의 점장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강 대표님, 이 시계는 스위스 장인이 딱 3개만 제작한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국내에는 저희 갤러리에만 단독으로 들어왔고요. 대표님처럼 성공하신 젊은 사업가에게 어울리는 품격이죠. 강태주는 나 점장이 따라주는 최고급 샴페인을 거만하게 홀짝이며 윤지아와 박선우 교수가 있는 쪽을 곁눈질했다. 나 점장, 저쪽 할아버지는 뭐여? 분위기 흐리게. 아무나 받는 거 아니잖소 여긴. 회원제로 운영하는 이유가 뭔데?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불쾌감이 묻어났다. 남일에는 즉시 강태준에게 사과하며 허리를 굽혔다. 죄송합니다, 강 대표님. 제가 잠깐 부주의했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녀는 윤지아에게 눈짓으로 빨리 처리하라는 차가운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박선우 교수에게는 들릴 듯 말 듯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객님, 찾으시는 물건이 없으시면 이만. 다른 고객님들께 방해가 될 수 있어서요. 명백한 축객령이었다. 박선우 교수는 남일의 말에 어떤 표정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띤 채 윤지아를 바라보았다. 괜찮소. 그럼 혹시 저 안쪽에도 전시된 것이 있소? 그가 가리킨 곳은 갤러리 가장 깊숙한 곳, 특별 전시실이라고 쓰인 팻말이 희미하게 보이는 어두컴컴한 공간이었다. 평소에는 VVIP 중에서도 극소수에게만 공개되는 곳이었다. 윤지아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저긴 대표님 개인 소장품이나 아주 특별한 컬렉션이 있는 곳이라 일반 관람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소. 아쉽구려. 박선우 교수는 순순히 물러서는 듯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여전히 그 어두운 공간의 입구를 향해 있었다. 무언가 그를 강하게 끌어당기는 듯했다. 바로 그때 윤지아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어차피 저 할아버지가 뭘 살 것도 아니고 괜히 점장님 심기만 건드릴 바에야. 차라리 저 안쪽 제일 구석에 처박혀 있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물건이라도 보여주고 빨리 내보내는 게 낫겠다. 그곳에는 몇 년째 먼지만 쌓여가는 대표조차 그 존재를 잊어버린 듯한 낡은 고서 한 권과 부통 세트가 있었다. 가격표도 붙어있지 않은 사실상 방치된 물건이었다. 손님, 정 그러시다면 아주 잠깐만, 정말 잠깐만입니다. 윤지아는 나 점장의 눈치를 살피며 박선우 교수를 거의 창고처럼 쓰이는 특별 전시실 가장 안쪽 어두컴컴한 구석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과연 먼지가 뽀얗게 쌓인 유리장 안에 빛바랜 표지의 책 한 권과 나무로 만들어져 군데군데 좀이 슬고백칠이 벗겨진 낡은 부통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마치 버려진 유물 같았다. 이건 저희 대표님께서 예전에 수집하신 거라고 들었는데 거의 전시용이라 판매는 어렵습니다. 보시다시피 상태도 별로 좋지 않고요. 윤지아는 일부러 가치를 깎아내리며 말했다. 그러나 박선우 교수는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유리장 가까이 다가갔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돋보기 안경을 꺼내 쓰고 유리장 너머의 고서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이전과는 달리 예리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매의 눈빛처럼. 그는 유리장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윤지아에게 물었다. 혹시 이 책을 잠시 꺼내볼 수 있겠소? 네? 그건 좀. 윤지아는 망설였다. 규정상 함부로 만질 수 없는 물건이었다. 괜찮소. 내가 조심해서 보겠소. 아주 중요한 것을 확인해야 해서 그러오. 박선우 교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절하기 어려운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윤지아는 잠시 고민하다 어차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물건이라는 생각에 작은 열쇠로 유리장 문을 열었다. 박선우 교수는 흰 장갑이라도 낀 듯 조심스러운 손길로 책을 꺼내 들었다. 책은 생각보다 두껍고 묵직했다. 표지는 누렇게 바래고 가장자리는 해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간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박선우 교수는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종이의 질감, 먹이 농담, 글씨체 등을 꼼꼼히 살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옆에 놓인 낡은 부통으로 시선을 옮겼다. 부통 표면에는 희미하게 매화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오랜 세월의 덮개가 앉아 있었다. 이것은 박선우 교수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조선 중기 남인련 계열의 실학자이자 문장가였던 겸산 유성원 선생의 친필 초고본 북관유한율로이 틀림없구려.
윤지아는 그 이름도 생소한 학자와 책 제목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박선우 교수는 계속해서 말했다. 겸산 선생은 당쟁에 휘말려 함경도 갑산으로 유배를 갔었소. 다 이 북관일록은 선생께서 유배지에서 겪은 일들과 북방의 풍물, 그리고 당시 사회상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담은 기록이요. 특히 이 마지막 장의 간기와 이 희미한 장서인, 이것은 겸산 선생의 절친한 벗이었던 존재 박윤문 선생의 인장이 확실하오. 학계에서는 이 북관일록의 존재 여부조차 불분명했고 설령 존재한다 해도 필사본 몇 점만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렇게 친필 초고본이 그것도 박윤문 선생의 장서인이 찍힌 채로 남아있었다니.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탄과 흥분이 섞여 있었다. 그는 책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윤지아에게 설명했다. 보시오. 이 부분에 먹자국 유난히 번져 있지 않소? 이것은 아마도 선생께서 북방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얼어붙은 먹을 힘겹게 갈아 쓰시다가 북녘 고향에 두고 온 처자식을 생각하며 흘린 눈물 자국일 것이오. 그리고 이 부통, 섬세한 매와 문양은 선생의 고결한 성품을, 그리고 이 달아빠진 모서리는 선생의 끊임없는 학문 정진을 보여주는 듯하오. 윤지아는 박선우 교수의 전문적인 지식과 책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마치 그 시대로 돌아간 듯 생생하게 역사를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에 완전히 압도되었다. 처음 그를 보았을 때의 구매력 없는 초라한 노인이라는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한평생 학문에 정진해온 위대한 학자의 모습이 서 있었다. 이분 도대체 누구시지? 윤지아의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 상황이 평범하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박선우 교수는 고서와 부통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깊은 감회에 잠긴 듯 잠시 침묵했다. 그의 얼굴에는 수백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겸산 유성원 선생과 교감하는 듯한 경건함마저 서려 있었다. 윤지아는 숨을 죽인 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마침내 박선우 교수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단호하고 힘이 실려 있었다. 윤지아 선생이라고 했소? 네. 아. 윤지아는 자신도 모르게 공손한 자세를 취했다. 이 책과 부통, 내가 꼭 구해야겠소. 이것은 단순한 골동품이 아니오. 우리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증언하는 귀중한 사료이자 한 위대한 학자의 혼이 담긴 유물이오. 내 평생의 연구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물건이기도 하고. 박선우 교수는 윤지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대표님께 내 뜻을 전해주시오. 이 물건들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분이라면 내 제안을 허투루 듣지 않을 것이오. 바로 그때 VVIP 라운지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오던 강태준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그는 남일의 점장과 함께였고 손에는 방금 구매한 듯한 고가의 시계 케이스와 와인병이 들려 있었다. 박선우 교수의 진지한 말을 들은 강태준은 코웃음을 치며 큰 소리로 비웃었다. 푸아! 할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세요? 저런 다 낡아빠진 책 조각이랑 나무통이 갖고 싶으면 인사동 길바닥에 널린 좌판에나 가보시지.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거지 같은 물건을 사겠다고 큰 소리십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평생 벌어도 저런 먼지 쌓인 골동품 하나 못 살 텐데 꿈 깨세요. 꿈 깨. 강태준의 천박한 조롱에 박선우 교수의 미간이 아주 희미하게 찌푸려졌지만 그는 여전히 평정을 잃지 않았다. 그러나 윤지아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박선우 교수가 평범한 노인이 아님을 확신하고 있었기에 강태준의 무례함이 더욱 역겹게 느껴졌다. 남일의 점장 역시 한심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박선우 교수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 노인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 어림없는 소리라는 생각이 역력했다. 고객님, 정말 곤란합니다. 그 물건들은 판매용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시고 이만 나가주시죠. 저희는 다른 중요한 고객님들을 모셔야 합니다. 남일에는 은근히 박선우 교수의 팔을 잡아 끌며 그를 밖으로 내보내려 했다. 그녀의 손길에는 경멸감이 묻어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박선우 교수의 낡은 폴더폰이 조용한 갤러리 안에 유난히 크게 진동하며 울렸다. 벨소리 대신 설정된 진동음은 마치 그의 내면에 숨겨진 거대한 힘이 꿈틀댄 듯한 전조처럼 느껴졌다. 박선우 교수는 남일의 손을 뿌리치지 않은 채 잠시 양해를 구하는 눈빛을 보내고는 주머니에서 폴더폰을 꺼내 들었다.
발신자 표시를 확인한 그의 눈빛이 잠깐 흔들리는 듯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잠시 실례하겠소. 그는 남이래와 강태준 그리고 윤지아를 향해 짧게 말한 뒤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커졌다. 마치 주변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 아, 청와대 김 비서실장님? 네, 저 박선우입니다. 네, 잘 지내시지요? 다름이 아니라, 대통령님께서 다음 주 국무회의 특별 강연건으로. 네, 주제는 조선 후기 실학사상의 현대적 계승과 미래 가치로 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내일 오전 중으로 비서실 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지만 무게감 있는 통화 내용이었다. 청와대 비서실장, 대통령, 국무회의 특별 강연 같은 단어들이 조용한 갤러리 안에 폭탄처럼 떨어졌다. 남이래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박선우 교수의 팔을 잡고 있던 손을 자신도 모르게 스르르 놓았다. 강태준은 입을 해벌린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선우 교수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다. 전화를 끄는 박선우 교수는 가방에서 낡았지만 품위 있는 만년필과 작은 가죽 수첩을 꺼냈다. 그는 수첩 한 페이지를 찢어 무언가를 빠르게 적더니 굳어버린 남일의 점장에게 내밀었다. 내 개인 연락처요. 대표님께 전하고 겸산 유성원 선생의 북관일록 초고본과 관련하여 논의하고 싶다고 꼭 전해주시오. 아마도 그 책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분이라면 내가 누구인지도 금방 알게 될 거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권위와 위엄이 서려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온화한 노학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세상을 호령하는 거인의 눈빛이었다. 남일에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작은 메모지를 받아들었다. 거기에는 박선우라는 이름과 함께 전화번호, 그리고 아주 작게 석좌교수, 대한민국 학술원 정회원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그 메모지가 마치 뜨거운 불덩이라도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윤지아는 이미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박선우 석좌교수와 겸산 유성원 북관일록을 미친 듯이 검색하고 있었다. 화면 가득 쏟아지는 정보들은 그녀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대한민국 역사학계의 태두, 국보급 유물 수십 점 발굴 및 기증, 세계적인 학술상 다수 수상, 여러 대학의 석좌교수,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자문위원 역임, 그의 저서는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어 수십만 부가 팔려나갔고 그의 이름을 딴 학술재단까지 운영되고 있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그의 산과 학문적 업적을 조명한 다큐멘터리가 공중파 황금 시간대에 방영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기사까지 있었다. 윤지아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맙소사. 그녀는 스마트폰 화면과 박선우 교수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거의 숨이 넘어갈 지경이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벌레 보듯 무시하고 내쫓으려 했던 초라한 노인이 바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석학이자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였던 것이다. 정적, 숨막히는 정적이 더 셀렉티드 갤러리를 지배했다. 값비싼 오브제들도 화려한 조명도 심지어 바깥 세상의 소음마저도 이 순간만큼은 존재감을 잃어버린 듯했다. 남일의 점장은 손에 쥔 박선우 교수의 메모지를 망연자실하게 내려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카락 몇 가닥이 흘러내려 초췌함을 더했다. 평소에 냉철하고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마치 모든 것을 걸었던 도박에서 빈털터리가 된 사람처럼 그녀는 공허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강태준은 이미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듯 뒷걸음질 치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다. 청와대 비서실장, 국무회의 특강, 그 단어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폭탄처럼 터지며 오만했던 그의 자의식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박선우 교수의 조용하지만 꿰뚫어보는 듯한 시선 앞에서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윤지아만이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박선우 교수와 스마트폰 화면을 번갈아 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후회와 당혹감 그리고 눈앞의 거대한 존재에 대한 경외감이 뒤섞여 그녀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그때 남일의 점장의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갤러리 대표의 전화였다. 남일에는 거의 반사적으로 전화를 받았지만 목소리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저 점장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대표의 다급하고 경황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나 점장! 지금 갤러리에 혹시 박선우 박사님 와 계신가? 방금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는데 박사님께서 우리 갤러리를 방문하셨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혹시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냐고? 남일에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대표님 지금 여기 계십니다. 뭐? 진짜로? 아이고 이런? 내가 지금 바로 갈 테니 박사님께 절대 신뢰하지 말고 잘 모시고 있게 알겠나? 전화가 끊어지자마자 10분도 채 되지 않아 갤러리 대표가 땀을 뻘뻘 흘리며 허둥지둥 달려왔다. 그는 50대 중반의 남자로 평소에는 근엄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지금은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다. 대표는 박선우 교수를 발견하자마자 거의 달려오다시피 하여 그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외쳤다. 아이고 박사님, 제가 정말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이런 누추한 곳까지 친히 왕림해 주셨는데 미천한 것들이 박사님을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이런 무례를 저지르다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박사님. 대표는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구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했다.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그였지만 눈앞에 박선우 교수가 가진 사회적 영향력과 명성은 그를 공포에 떨게 하기에 충분했다. 박선우 교수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대표를 바라보았다. 대표님, 너무 과히 염려 마시오. 직원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오. 내 행색이 이러하니? 그의 말에는 어떤 원망이나 비난의 기색도 없었다. 오히려 상황을 이해한다는 듯한 너그러움마저 느껴졌다. 그러나 그의 너그러움이 오히려 대표와 남일에게는 더 큰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대표는 황급히 남일애를 돌아보며 질책했다. 나 점장!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내가 평소에 고객 응대에 대해 어떻게 교육했지? 어서 박사님께 사죄드리지 못할까? 남일애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거의 무너질 것처럼 휘청거리며 박선우 교수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다가왔다. 박사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감히 박사님을 몰라뵙고 그런 엄청난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과 간청으로 뒤범벅되어 있었다. 평소에 당당하고 화려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강태주는 그 사이에 쥐구멍이라도 찾은 듯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려 했다. 그러나 박선우 교수의 조용한 한마디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거기 젊은이는 어디 가시오? 아까 나에게 할 말이 많아 보였는데. 강태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박선우 교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지만 그 말은 강태준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와 같았다.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 보았다. 자신의 오만함과 천박함이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에 온몸이 떨렸다. 박선우 교수는 더 이상 남일애나 강태준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는 대표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대표님, 나는 오늘 이곳에 겸산 유성원 선생의 북관일록 초고본과 그분의 부통을 구하러 왔소. 윤지아 선생의 안내로 다행히 그 귀한 유물을 확인할 수 있었지. 대표께서 아끼시는 소장품인 줄은 알겠으나 이 책은 한 개인이 소장하기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구되고 보존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물건이요. 대표는 박선우 교수의 말에 즉각 반응했다. 물론입니다, 박사님. 박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오히려 영광입니다. 당연히 박사님의 뜻에 따라야지요. 그 유물들은 박사님께. 대표는 기증이라는 단어를 쓰려다 잠시 망설였다. 박선우 교수는 그의 마음을 읽은 듯 미소를 지었다. 대표님의 소중한 소장품을 어찌 맨입으로 받을 수 있겠소. 내가 그 가치에 합당한, 아니 그 이상의 연구 발전 기금을 대표님 갤러리 이름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관련 연구기관에 기탁하는 형식으로 인수하는 것이 어떻겠소? 그 기금은 앞으로 우리 문화유산 연구와 젊은 학자들 양성에 쓰일 것이요. 그것은 단순한 구매 제한이 아니었다.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것도 아니었다. 평생을 우리 역사와 문화 연구에 헌신해온 노학자의 진심 어린 제안이었고, 동시에 이 사건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파장을 최소화하고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명예로운 퇴로를 열어주는 지혜로운 해결책이었다. 대표는 박선우 교수의 깊은 뜻에 감격하여
눈시울까지 붉혔다. 박사님, 그렇게까지 배려해 주시다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박사님의 그 숭고한 뜻을 받들어 모든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는 즉시 윤지아에게 관련 서류 준비를 지시했고 동시에 남일에게는 싸늘한 눈빛으로 말했다. 나 점장은 오늘부로 모든 고객 응대 업무에서 손 떼고 내 사무실로 올라오도록.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할 것이야. 남일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의 화려했던 경력과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강태준은 이미 언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그는 평생 이날의 굴욕을 잊지 못할 것이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박선우 교수는 겸사한 유성원 선생의 북관일록 초고본과 부통을 정중하게 건네받았다. 그는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듯 그 유물들을 소중하게 품에 안았다. 갤러리를 떠나기 전 박선우 교수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굳어있는 윤지아에게 다가갔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윤지아 선생, 오늘 많이 놀랐을게요. 윤지아는 그제야 겨우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박사님, 제가 정말... 박선우 교수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으며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소. 젊은이는 누구나 실수를 통해 배우는 법이지.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변화하느냐 하는 것이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갤러리 안에 전시된 화려한 물건들을 한번 둘러본 뒤 다시 윤지아를 바라보았다. 윤지아 선생, 기억하시오. 진짜 귀한 것은 이렇게 요란하게 빛나지 않을 때가 많소. 사람의 참된 가치도 마찬가지요. 겉모습이나 화려한 포장에 속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가지도록 노력하시오. 그것이 바로 한국의 정신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을 것이오. 박선우 교수는 따뜻한 격려의 미소를 남기고 조용히 갤러리를 나섰다. 그의 뒷모습은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수수했지만 이제 윤지아의 눈에는 그 어떤 VIP보다도 거대하고 존경스러운 거인의 모습으로 보였다. 그날 이후 더 셀렉티드 갤러리에는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남일의 점장은 결국 대표의 질책을 받고 모든 보직에서 해임된 후 업계를 떠났다는 소문이 돌았다.